이번 주에 연준 내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야, 연준도 못 겪어본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 있는 보고서인데 연준이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공개해요. 충격을 시장에 의도적으로 주는 걸 한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오든 금융시장에 쇼크가 오든 뭐가 됐든 간에 충격이 오는 걸 말 그대로 예비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매년 2월 달에 이렇게 공개합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나서 아예 법으로 제정됐어요. 도드 프랭크 법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2010년부터 매년 하거든요. 근데 매년 뭐 하는 거니까 별거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놀랬던 게 처음으로 고인플레 충격 시나리오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야, 연준이 약간 인플레가 잘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보통은 기본 시나리오 하나랑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딱 그냥 두 개만 가지고 테스트 해봅니다. 주식이 빠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은행들이 잘 버틸 수 있는가, 부도나 파산이 안 나는가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생뚱하게 갑자기 이제 고인플레 시나리오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기존에 왔던 충격과는 정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 빨간색 음영 막대가 있는 게 침체 구간이거든요. 보통 쇼크가 오면은,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상품을 안 사겠죠. 소비를 줄이니까 파란색 원자재 가격이 빠집니다. 보이시죠? 하늘색 가격이 빠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침체가 온다니까 쉽게 말해서 예적금으로 몰려가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러 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하락합니다. 검은색 금리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엔 정반대랍니다. 원자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쇼크, 완전 반대의 쇼크. 쉽게 말해서 최근 40년 동안은 겪어보지도 못했던 형태의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걸 연준이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나와있지만은 글로벌 시장 충격 요소 기존 거와 정반대를 가정한다. 그래서 요걸 제가 찾아보니까 언제냐? 이거죠. 7, 80년대에는 진짜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딱 이때만 그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진짜 이런 게 올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죠. 70년대, 80년대 보시면 아까랑 정반대인 거 보이시죠? 쇼크, 침체가 왔는데 원자재가 더 오르고 금리가 더 오릅니다. 세상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도 완전 반대예요. 보통 침체가 오면은 물건을 소비를 안 하면서 가격도 빠지고 금리도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침체 올 것 같으면 채권 사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어차피 연준이 금리 낮출 거니까 채권 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형태대로면은 채권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채권 사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2차 오일 쇼크 때도 원자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이때 만약에 침체 온다고 채권 사 모았으면 박살나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자재에다가 하락 베팅하신 분들도 박살나는 구간인 거죠. 쉽게 말하면 침체가 오니까 당연히 원자재 빠지겠지 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는 원자재 빠지고 금리 빠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요거 40년 전에 딱 두 번 있었던 이 상황을 이번 시나리오에 넣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월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거든요. 70년대에 오일 쇼크 2번, 지금도 물가가 잘 안 잡힐 걸 염두에도 한번 더 본 건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연준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행도 이 시나리오를 보고 되게 걱정이 됐는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지금 이렇게 변수의 움직임이 정반대인 충격 요소를 추가한 건 처음이다. 이만큼 인플레이션 불확성을 크게 본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은행들 테스트를 참가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등 주요 은행들 테스트해서 시장 충격이 왔을 때,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튼튼해도 아시아나 개도국, 유럽이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테스트합니다. 참 이러고 보면은 철저하다 싶기도 한데, 참 언제나 시장은 그 예상 못한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고인플레 쇼크까지도 충격 리스트에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요, 6월 달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가정을 해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한테 야, 너네들 지금 충격 위험하니까 돈 더 마련해, 이렇게 요구 자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6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테스트 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시나리오가 매년 초에 공개되는데 이게 나왔고, 물론 작년에 어땠는지 보시면 작년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라서 테스트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기사도 안 났는데, 심지어 심각한 침체가 와도 가계 기업 대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6월 달에. 어느 정도로 테스트 해봤냐면은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와, 지금 실업률 3.5 정도 되는데 실업률이 막 2배가 오르고 부동산이 40% 빠지고 증시가 55%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떨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런 연준이 내부적으로 뭘 보는지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좋으신데, 실업률 확실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3.6인데 기본이면은 경기 최악일 때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를 연준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악이면은 내년 3분기까지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내년 1분기쯤에 실업률이 고점을 찍어서 이렇게 치솟는다는 얘기는 연준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더 심각하면 내년 3분기까지 실업률이 치솟아가지고 심각한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GDP도 침체 때는 더 빠지고 주가도 이것도 흥미로워요. 연준도 지금 주가 신경 안 쓴다 그랬지만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에 다 넣어놨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에 따라서 금융시장 파급 효과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4분기 수준, 딱 지금이죠. 미국 증시 S&P로 치면은 한 3,800에서 4,000 사이인데 기본 시나리오가 거의 2년 동안 횡보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별로 주가가 더 오르지는 못할 거에 베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이렇게 하고 정말 최악일 때는 올해 말 2023년 4분기까지 증시가 반토막 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제 최악의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도 회복을 못한다라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겠죠. 주택도 기본은 주택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악일 때는 뭐 고점에서 38% 빠진다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올 건데 과연 이 고금리, 지금 고금리잖아요. 작년 상반기는 1%대 이랬을 거예요.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1, 2%였는데 지금 금리가 이제 5% 가는 과정에서 괜찮을까 싶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막 테스트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박살날 때 2023년 상반기, 그리고 실업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2024년 1분기에 3분기 연준도 걱정하는 거죠. 확실히 연준이 다 이 시나리오 넣어보고 돌려보는 것 같습니다. 말을 솔직하게 안 해서 그렇지 이 내부 보고서 보면은 돌려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제 말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 논쟁이 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이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보니까 야 이거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든 5 정도에서 멈추고 고인플레를 잡아보려는 속내다. 왜냐면 금리 더 올리면 깊은 침체가 올 게 뻔하니까 요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예요. 시장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5에서 5.5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여기서 고금리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 고인플레 유지하는 걸 막아내야 큰 침체가 안 온다고 이제 연준은 시나리오를 넣어놓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 내부 보고서가 이번에 또 나옵니다.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와요. 보시면 전 연준 총재가 낸 보고서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진심으로 연준이 물가 잡으려면은 기준금리 6에서 6.5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침체가 겁나가지고 금리 5.5 이상 안 올리려고 어떻게든 지금 걱정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진심으로 진짜로 물가 잡을 생각이면 6 넘겨야 되는데 안 그래서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금리로는 물가 절대 못 잡는다. 50년 동안 분석해보면 침체 없이 물가 잡은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전 연준 총재가 말하니까 약간 연준에서도 내부에서도 막 맞다 아니다 막 논란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물가가 막 다시 튀어오르니까 이제 더 논란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연준 총재가 막 반박을 합니다. 방금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 막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우리 잡을 수 있다. 침체 없이도 물가 잡을 수 있다. 금리 5에서 5.5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나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서는 연준이 지금 너무 욕심내고 있다. 침체도 안 오면서 물가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둘 다 놓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연준의 매파 블러드 총재도 막 시장에서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아 인플레 우리 통제에 있다. 지금 JP모건 CEO가 통제 잃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리고 금리 6% 올려야 된다고 자꾸 걱정하니까 아유 아니다 걱정 마라 인플레 잡힌다 이러면서 우리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막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내부에서 아 우리 어떻게든 5.5 이상 올리면 경제 쇼크 오니까 그 이하에서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준 입장에서는 70년대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금리를 더 급하게 올리면 쇼크가 와서 또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높은 금리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그걸 슬슬 눈치채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거지만 고금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막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올리면 쇼크가 확 실시되니까 여기를 지금 연준도 내부적으로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5.5를 어떻게든 지켜라. 대신 금리 인하 없이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게 참 저희도 겪어보지 않은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거라서 이런다고 충격이 안 올 수 있을지 또 이러다가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닌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참 고민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현자 버핏의 주주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버핏이 딱 제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는지 뭐라 그러냐면은 초장부터 인플레 걱정하지 마라. 좀 길게 봐라. 제발 이러면서 또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주서한을 제가 쭉 읽어보고 느낀 점들을 구독자분들께 좋은 내용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낙관적이니까 장기적으로 버핏은 되게 장기적 관점인 거 아시죠? 단기 인플레 걱정보다는 큰 그림 좀 봐라. 버크셔가 58년 동안 운영했는데 미국 경제 덕분이다. 미국 경제를 믿어라. 물론 약간 코멘트를 달았어요. 때로는 순풍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결국 추진력은 돌아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버핏은 그걸 여러 번 인정했죠. 미국에서 사업 안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 미국 덕분이다라고 하죠. 막 자기가 돈 버는 거 다 미국 덕분이라고까지 할 정도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마라. 숏 베팅 하지 마라 이거겠죠. 미국에 괜히 하락 베팅해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핏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반박 불가인 게요. 그 버핏 주주서 안에 두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60년 동안의 성과표가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표지 다음 장에 이 페이지에 성과를 60년짜리를 넣어놨습니다. 1965년부터 작년까지 2022년까지 우리 버크셔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 보시면 시장이랑 비교해놨습니다. S&P 500하고 비교해봐. 나는 절대 안 꿀려 이거죠. 근데 정말 작년 2022년 S&P 500이 18% 빠질 동안 상승으로 아웃퍼폼을 했고 연평균 수익률도 무려 20%. S&P 500도 꿀리지 않습니다만은 S&P 500도 1965년부터 누적 연평균 수익률이 10%에 달해요. 9.9. 참 대단하죠. 이렇게 했으면 인플레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S&P 500만 묻어놔도 대단한데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면은 19.8%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누적으로 1965년부터 계산도 어렵습니다. 378만 %. S&P 500 24,000%는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숫자만 봐도 경이롭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여기 첫 장부터 말합니다. 워렌 버핏이 누적 성과 370만 % 낸 거 정말 몇 개의 훌륭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하면서 몇 가지 팁을 주는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기로 보지 말고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 보고 막 주가 사고 팔고 이런 거 역겹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약간 역겹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제가 인용을 한 건데 길게 좀 보자. 너무 단기에 그러지 말자. 이렇게 좀 쓴소리 해주셨고 몇 가지 성공 사례가 결국은 주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버크셔를 만들어줬다 이건데 1994년부터 7년 동안 코카콜라를 사 모으고 그냥 놔둔 거. 그래서 1994년에 코카콜라 배당금이 7,5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7.5억 달러씩 들어온대요. 10배 올랐죠. 그리고 1995년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회사를 사 모으고 그냥 놔뒀더니 배당금도 10배가 뛰었다. 4,100만 달러에서 3.2억 달러. 그래서 여기에 우스갯소리를 농담 삼아 해놨는데요. 1990년대에 만약에 인플레나 이런 게 걱정돼가지고 채권 샀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식이 좋다. 그때도 채권 배당률이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채권 이자가 막 3, 4% 넘었을 텐데 당연히 괜히 그거 하려고 채권 샀으면 자기는 후회했을 것 같다.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난 참 좋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것처럼 놀라운 성과를 내는데 몇 명의 승자, 몇 개의 이런 기업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최대한 일찍 시작하고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 그리고 이건 농담이겠죠. 90대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올해로 92세로 알고 있거든요. 오른팔인 찰리 먼거는 99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8개 기업의 최대 주주래요. 제가 보니까 코카콜라, 쉐브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무디스, 그리고 옥시덴탈 이런 것들 해서 총 8개 기업의 최대 주주래요. 1대 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분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사모아서 최대 주주까지 오른다. 거의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샀다 팔았다 개념이 아니고 나는 저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고 싶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좋아하는 주식을 비즈니스를 산다, 사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좋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물론 버핏은 장기 관점인데 제가 약간 찬물 끼얹으면 버핏도 약간 현금은 늘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버핏 님도 현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엔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할 말이 없으신지 지금 44년의 주주서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가장 길 때는 25,000자였었는데 4,400자로 줄였어요. 어쩐지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역대 최대 짧은 주주서원이었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건가? 할 말이 많은데 할 말 하 아닌가? 그냥 장기로 괜찮다라고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 싶기도 한데 구독자분들께 해석을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영문 주주서원도 공유 드릴게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성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들으면 역시 단기는 물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소음이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버핏이 인플레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제가 봐도 뭐 반박 불가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1, 2차 오일 쇼크 다 겪으면서도 증시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반박 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길게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연준이 지금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보고서도 있었지만 버핏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스려 보겠습니다.